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AI와 정보기술과 AI의 12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반을 좀 나누어서 출석하는 날짜를 좀 등교하는 날짜를 번갈아 하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출석은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수강생들 얼굴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건 또는 아니면 온라인 강의만 듣건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출석했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 보시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강의를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조만간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성적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테니까 이렇게 기말고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 정규 수업을 보는 이유는 중간고사에서 좀 부족했으면 기말고사에서 만회하라는 의미이니까 조금 자신이 좀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기말고사 때 좀 보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점수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드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융복합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고 정보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들은 우리가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취미용으로 아마 한두 번씩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드론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들, 단순하게 취미나 장난감용으로가 아닌 드론을 어떻게 이 산업에서 활용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드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드론이 무엇인지 알 텐데 또 만져본 적도 있고 또는 본 적도 있을 테지만 아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드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관심사항이 아니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더 배우려는 그런 관심을 안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드론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드론은 말 그대로 이제 항공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체. 사람이 탑승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크고 육중한 크기를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프로펠러 같은 것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화면 이륙을 시키죠. 기기를. 그런데 단순하게 이륙만 시키는 거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카메라 같은 장비를 담아서 과거에는 헬기를 띄워야지만 촬영할 수 있었던 곳에 헬기 비싸요. 헬기 비싸기 때문에 헬기가 아닌 그냥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그러한 기체를 이륙시켜서 그래서 비행시키면서 카메라로 촬영한다. 괜찮은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무인 항공기라는 건데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조이스틱 같은 걸 조정해서 이제 비행체를 날리면서 촬영도 하는 그런 장비를 드론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파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배웠었잖아요. 예, 바로 와이파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등장했었을 때는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할 용도로 개발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보병이 군사 지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인명에 손상될 수 있는 인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지역에 전쟁 지역에 미리 경찰병이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인 드론을 띄워서 정찰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그 군사용 장비를 민간에서 민간 기업들이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키덜트라고 부르죠.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키즈에다가 어덜트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키덜트 장난감 또는 방송국 같은 데서 항공 촬영을 해야 됐을 때 아주 고가의 헬기를 대여한다든가 조종사를 고용하려고 하면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용 장비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부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저렴한 드론들이 주변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용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제 이것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드론에는 말씀드렸었던 카메라 장비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도, 그죠? 이제 땅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장애물이 있게 되면 장애물을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고도 주변에 어떤 그 장애물이 있었을 때 미리 인지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회피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항공 기체들도 주변에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게끔 센서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이 장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출력을 갖추게 되면 이것들이 뭐 무게를 카메라를 싣고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무거운 기체를 만들게 되면 더 무거운 카메라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짐을 운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배달용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갯벌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장처럼 미국에 있는 그 옥수수 밭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작물이 있는 농장 보시면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농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농약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고고도에 높이 올라가셨을 때 환경 오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대기 환경 측정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예제들은 아주 일부분일 거고요. 더 많은 형태의 그런 활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군사용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미사일의 실험용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면 맞출 표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작은 비행체를 만들어 놓고 미사일 개발의 표적으로 삼으려고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찰용 또는 공격기, 그러니까 거기다 미사일을 달아서 용도가 좀 확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는 굉장한 발달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길러내야 되는 파일로트를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종종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비행사가 격추가 돼서 사망하거나 또 실종하거나 하는 일을 이런 드론으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적진 깊숙한 곳을 가서 적군을 파악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폭격도 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전장에 투입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04년 정도부터 실제 전투에 투입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진짜 인명을 잃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군 애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구출대로 들어갔다가 그 주인공은 구출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죽는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라이언 1번 구하기처럼 그 라이언을 구했지만 나머지 구출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걸 굉장히 미군 애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인명살상 없이도 작전을 수행하고 또 이제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드론 드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미래 전쟁이 되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 가끔씩 나오는 그러한 이제 사람을 대체해서 기계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Gonna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before it gets any sloppier. Hold on, there's a... You copy, Solo, I saw it too. Give us a minute here. What's the issue? Hang on. 자, 그럼 탄생 배경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작게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2010년도쯤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막 사용하다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예멘 같은 그 중동이나 그러한 그 미군이 테러리스트를 잡겠다고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살상할 목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에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비행기를 그쪽 나라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보내서 그렇게 폭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미국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마치 전자오락 하듯이 드론을 조정을 해서 파키스탄이나 예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테러리스트를 공격한다고 폭격을 가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군으로서는 인명살상을 받진 않았겠지만 그 카메라로 보는 화면 또 그 폭격을 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미사일이나 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된 뒤로부터는 이 드론 공격을 하는 것을 무차별 폭격이라고 인식을 하고 엄중한 기준을 정해서 군사적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여기에 재미를 본 미군에서는 드론만을 위한 별도의 공항을 신설할 정도로 미군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군사용은 이제 우리나라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발달돼 왔다라는 사실까지 인식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관심 갖는 사항은 군사용이 아니라 이제 민간용이겠죠. 민간 업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 다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드론을 통한 배송입니다. 아마존에서는 2014년도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송료를 미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죠. 쿠팡 와우가 있나요? 로켓 배송이 있나요? 매달 돈을 지불하면 배송료를 내지 않고도 뭐 이렇게 서비스 받는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마존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에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항공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서 사용이 되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사용해서 배송을 대신해주는 유통 서비스. 제가 말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영상 하나 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영상 하나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것은 의약품과 혈액 배송입니다. 이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이 드론도 도서산간 지방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의약품을 또는 긴급 혈액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데 진짜 몇 분 또 몇 초가에 따라서 생사가 오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앰뷸런스가 길을 비켜주더라도 막히는 그 도로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위에 드론을 띄워서 긴급하게 혈액을 운송한다든지 의약품을 배송하게 된다면 사람 목숨을 살리는데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은 이런 앰뷸런스에서부터 앰뷸런스가 출발해서 긴급한 그런 곳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을 측정을 한 것인데 대도시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0분, 13분 이상을 초과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도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목숨이 중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세 이렇게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드론을 통한 의약품 또는 혈액의 배송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건 배송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겠지만 이러한 산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혈액이나 의약품을 운반하는 배송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30분 떨어진 건물까지 3분 만에 운반이 가능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 냉장 박스에 담긴 뒤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상자를 몸체에 단단히 고정한 드론이 창공을 향해 떠오릅니다.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한 드론은 잠시 뒤 병원 실험실 앞마당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건물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3분여. We believe that the drone technology provides a clear route for bette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s a solution for hospitals and clinical lab networks within the hospital environment. 한 글로벌 물류 운송업체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차량으로 검사용 의료 샘플과 의약품을 운반해온 병원은 앞으로 드론 운반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It's very common for us to have to wait several hours to transport a lab sample across from one of our facilities back to our main lab. This technology can potentially shorten that down to minutes, and the benefits to our patients are clear. We can get them a result faster.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루안다에선 몇 해 전부터 드론을 이용해 수혈용 혈액을 수송해왔습니다. 특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촌각을 다툴 때마다 드론 운반 방식은 더욱 각광받아왔습니다. 혈액 수송용 드론은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드론 택시라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2020년도부터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2025년도를 목표로 상업화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잠실까지 12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대요. 서울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1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긴급하게 오고 가야 되는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헬기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더라도 그것이 교통 상황에 막히게 되면 그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상 택시 이런 것들도 고민했지만 이것도 탑승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드론 택시를 상업화시키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는 2025년도를 목표로 이런 드론 택시를 상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택시가 단독으로 뭐 집에서 집까지 모셔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철이라든가 지하철, 또 버스 같은 데 이제 연계를 시켜서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러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0분 타는데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비즈니스맨들은 오히려 이게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점차 이거 드론 택시가 이제 보급이 되다 보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된다면 한 2만 원 수준으로 저렴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택시는 물건을 떨어뜨린다든가, 그죠? 또 의약품을 떨어뜨린다든가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일, 죽는 일은 없을 거지만 이런 드론 택시는 직접 사람을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 또는 이런 운송수단일 때의 비상장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론의 활용 계획을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드론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일종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아름아름 뭐 도시락 같은 거를 뭐 GS25에서 집까지 막 5분 만에 뭐 배송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막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죠. 간단한 것들, 배달, 택배 또는 드론 택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지나서 이제 이 화물의 무게가 좀 높아지는 단계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탄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80kg를 잡고요. 그래서 한 3사람이 탄다, 2사람이 탄다 했을 때 한 200kg 정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으로 하지 않고 운전자가 마치 헬기처럼 있어야겠지만 자율주행이 이르는 단계까지 사람 없이 조종사가 없이도 사람만 승객만 태워서 이동하는 단계까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달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 이런 배달 음식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었고, 그리고 성공을 이미 했어요. 2016년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 도미노 피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배달에 성공을 했는데 2마일 정도, 우리나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3.2km 정도, 꽤 멀죠? 이 지역에 비행기 시간이 한 5분, 비행 시간 5분 만에 배송이 됐어요. 원래 도미노 피자는 30분 배송이 목표였었죠.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5분 만에 배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만드는 시간은 있겠지만 배송하는 시간만 5분 만에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것을 상용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왜냐하면 비행체가 막 날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법률의 해제, 뭐 규제의 해제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이것은 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아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방송 촬영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동물 또는 자연을 촬영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런 여기 지금 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맹수들을 아주 근접 촬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가끔씩 요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그 이미지에서는 아주 귀여운 맹수처럼 보이지만, 얘네들보다 더 큰 맹수들은 근접 촬영을 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복장을 이제 위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슷하게 이제 사자 모양을 쓴다든가 이런 일도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드론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가까이서 이렇게 맹수들에 대한 촬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드론 장비를 아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화산 지역에 가서 화산 장면을 촬영하는, 진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의 사진은 물론 자기의 몸을 걱정하지 않고도 지금 막 화산 지역 근처 가서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 삼각대가 불에 타건, 여기 마그마 위쪽에서 신발이 타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촬영하고 있는 이런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열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화산 근처 지역에 드론을 파견하는 모습도,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드론의 한계는 어떻게 되나? 드론은 항공기로서의 취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항공기로서 규정을 해버린다 그런다면, 우리 비행기 같은 거, 헬리콥터 같은 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돼요. 국가적인 규제. 일단 이륙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가, 어느 경로를 간다든가, 모든 것들을 다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취미용 또는 촬영용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아무나 이렇게 드론을 몰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가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테러리스트가 이게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서 테러를 일으킨다든가, 그죠? 또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가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등등, 이제 국민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인 개정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현재의 드론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로서의 취급 여부와 그리고 안전 같은 거.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밑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이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그죠? 컴퓨터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그런, 일정 전자 장비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선으로 해킹을 해서, 그것을 함부로 본인 소유가 아닌, 드론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촬영용 드론을 사용해서 몰래는 아니겠죠. 실제 제가 드론을 이용해 본 바로는 드론은 소리가 굉장히 커서 몰래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에서는 이거 한계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해결돼야 할 그러한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군 창설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 측은 드론에 의한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작극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이 한창이던 때 갑자기 굉음이 들립니다. 놀란 경호원들이 달려와 대통령을 가림막으로 가리고 급히 피신시킵니다. 행사장에 도열해 있던 군인들도 무언가에 놀란 듯 대오가 흐트러지며 황급하게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 진행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e escucharon unas detonaciones a artefactos voladores de tipo dron, varios artefactos voladores.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공격이라며 배후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Y no tengo duda en alianza contra la ultraderecha colombiana y que el nombre de Juan Manuel Santos está detrás de este atentado. 또 이번 사건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체포됐으며 베네수엘라 내 극우 세력이 연계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은 손녀 세례식 때문에 바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반정부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나섰지만 진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행사장 인근 아파트에서 가스통이 폭발한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국내외 위기를 돌파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드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 특히 군사 지역에는 비행체를 띄우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띄우면 안 되고, 또 항공기가 막 날아다니는 지역에 뭐 드론을 막 몇 킬로 이상 띄우진 않겠지만 1km, 2km 이상 띄우게 되면 작은 비행기들과도 여객기와는 다르게 부딪힐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민간용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 구역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장 주로 사용하는 것은 Ready to Fly라고 불리우는 앱이 있어요. 이 앱으로 지도를 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왼쪽에 사진들 보시면은 사진을 통해서 군사 분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38선 이 근방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인천 공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띄울 수가 없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학교가 있는 이 송도의 지역은 여기 자유로운 플라이트 프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론의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이런 민간에서 활용할 때 이 드론은 어떤 자격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장난감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그 자격 조종사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이런 자격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드론 자격증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자격증, 마치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을 발급을 한다고 해요. 한국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향후에 여러 자격증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자격증과 함께 이런 드론 자격증도 곽광받는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드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무게에 따라서 높은 무게이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좀 위험한 비행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위험한 비행체들에게는 자격에 있는 사람에게만 비행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권리를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미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드론은 이제 어떤 협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륙 중량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드론 자체의 무게가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규가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비행장치 250kg, 250g 굉장히 가볍죠.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3분 카레 정도? 그 무게가 한 300g 정도 될 거예요. 그 3분 카레 정도 무게보다 가벼운 정도는 장난감이라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신고도 필요하지 않고 허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2kg까지는 신고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2kg, 2kg도 꽤 무겁지만 2kg 정도 되면 또 취미용으로 쓰는 그런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kg가 초과하는 그러한 드론들은 소유자가 어떤 신고를 관할 기관에 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 해야 하고, 자, 그리고 7kg가 초과하는 것은 이제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2kg에서 25kg 정도 이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워질수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봐서 마치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봐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또 마치 우리가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도 연수를 받거든요. 우리 자동차 운전도 연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드론을 운전하려는 자격증 받는 사람도 무거운 그런 드론을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의 그러한 운행 시간,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한 25kg가 넘어가는 아주 육중한 그러한 드론들은 무조건 이거는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비행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장비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25kg 정도 수준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를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형 드론 또는 중급 드론 또 고급 드론처럼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의 종류도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단계별로 등급을 나눠 놓을 것 같습니다. 1급, 2급, 3급 하는 식으로 등급을 나눠 놓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시행되는 시험들은 대단히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첫 시행이 될 때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하셔서 한번 자격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스펙을 쌓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드론에 대해서 또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강의 요약해서 올리는 거 올려주도록 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또 택배를 배송한다든가, 드론 택시,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말고 한번 고민을 해봐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해보십사라고 하는 제가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AI와 관련된 정보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